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먼 길 오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 집코노미는 처음이시죠? 네, 집코노미는 처음이에요.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저희가 요즘 집코노미에서 항상 처음으로 드린 질문이 있는데요. 최근 수도권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도 1월부터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까지도 하락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작년 12월에 그 하락의 정점을 찍고 올해는 하락폭이 조금씩 축소되는 그런 모양새이기는 합니다. 다만 저는 이게 하락이 축소됐다라는 것보다는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에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올해 1월 3일부터 이제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한꺼번에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올해 할 거를 미리 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거는 제가 부동산 이쪽에 몸을 담은 20년 동안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정도라면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반등까지 좀 예상이 될 수도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조금 축소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거시 경제적인 영향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너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 특히 연말에 4분기 때는 서울 아파트 거래가 거의 분기에 2,000건대가 될 정도로 정말 한 구에서 한 달에 30여 건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거래 절벽이었는데 올해 1월만으로 했을 때 통계가 한 1,100 몇 건 정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씩 거래가 회복되고 있고 1월 만에 통계인데 사실 1월 이후에 정책 완화라던가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 2월, 3월의 거래량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는 봐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호가로 거래되기보다는 대부분이 하락 매물들이 먼저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락세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네. 또 이후에 있을 기준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영향을 또 받을 것 같아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곳에 그래도 뭔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좀 나아지고는 있으나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세가 어느 정도 폭은 조금 완화됐지만 그 1월 3일에 그 고강도 규제 완화 덕분에 조금은 폭은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수홍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규제를 한꺼번에 약간 몰아서 다 소진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예전 같으면 좀 나눠서 해가지고 하락의 폭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거를 억지로 일단 한 번은 좀 폭을 완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작년 3월부터 4월 이어지는 이때가 너무 심상치 않긴 했거든요. 이게 거래를 지금 정상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상승시키겠다가 아니라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작년 같은 그 시점에서는 사실 굉장히 막막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이제 그거를 한꺼번에 좀 풀기 위해서 그런 고강도의 그런 정부 규제 완화책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거래가 좀 회복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강남권에서 나오는 매물에 지금 좀 기대를 크게 갖고 있잖아요. 네. 이 매물들이 이제 수도권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좀 어떻게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입주 물량이 많이 오니까 그걸로 인한 기대감이 있긴 한데요. 올해 입주 물량이 지금 강남구가 한 4,400여 건 정도, 그리고 서초구가 3,300건 정도 이렇게 돼서 전체 서울 중에서 30% 넘게가 강남이랑 서초에 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 물량은 당연히 이제 평상시라면 이제 시장의 전셋값 하락을 좀 야기시키고 그게 이어지면은 이제 매매 가격까지 이제 끌어내리는 견인 역할을 하면서 주변 지역의 전셋값과 매매값에도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2023년도에 입주하는 물량들의 분양 시기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2019년에서 20년도 정도에 분양했던 그런 단지들이 이제 올해 입주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요. 2019년 12월에 1216 대책이라는 네. 고강도의 세제와 대출 규제가 있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이 9억에서 15억까지 대출할 수 있는 그 LTV가 40에서 20%로 줄어들었고 15억 이상이 되는 초과가 되는 이제 아파트들은 주택담보가 아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중도금은 물론이고 잔금 대출 시점까지 이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라면 이제 모든 금액을 다 이제 본인이 잔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그때 로또 분양 이렇게 해서 굉장히 청약 커트라인도 높았던 때라서 그때 강남권에 있는 지금 분양에 당첨됐다? 이거는 거의 수능 점수가 높을 때 이제
이제 서울대에 들어간 그렇죠. 그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금 여력이 있으시면서도 그리고 실거주 목적까지 있으신 그런 분들이 분양권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에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다라면은 주변까지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핀셋 규제가 뭐 핀셋 보호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전셋값은 하락을 동반하겠지만 매매 가격은 이제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안 될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른 지역, 서울에서도 뭐 동부권이라던가 뭐 서남권 같은 데서 이 정도의 공급 폭탄이 있었을 경우에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완화된 하락세가 갑자기 확 가팔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네. 강남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때 당시에 고강도 규제가 이거를 좀 막는 역할을 할 수 네.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세가는 좀 끌어내릴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네. 그것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맞아요. 지금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올해도 이제 입주가 집중된 지역 위주로는 전세값 하락이 더 좀 심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강남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남하고 또 요즘 이제 뭐 재건축을 막 앞두고 있는 동네지만 또 주목을 받는 데가 여의도잖아요. 네. 여의도 같은 경우는 뭐 35층 높이 제한도 풀렸고, 그다음에 2028년 준공 목표로 이제 뭐 시범, 한양, 뭐 대교 이제 여러 단지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재건축에 막 들어가는 동네들, 특히 뭐 여의도, 목동 같은 곳들의 이슈는 서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실까요? 네, 재건축도 이제 전 정권에서 재건축을 속도를 못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장치를 해놨는데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 모든 규제들을 좀 풀어놓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속도를 내기에는 지금 정책은 다 풀어놨지만 이게 거시경제가 다 안 풀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완전히 근본적인 그 원인을 뿌리치 뽑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강남권보다는 조금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부도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도 신통기획 이런 것들로 많이 규제도 하고 속도도 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하나로 용적률을 좀 높여줘서 이제 많은 일반 세대 분양이 있게 하면은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네. 그런 식으로도 사업을 좀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강남권은 보통 지금 아파트가 1종이나 2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종상향을 하더라도 뭐 3종 정도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여의도는 이미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종상향을 상업지역으로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60층 이상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50층 이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금리라던가 공사비 같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또 지역의 그 해당 단지에는 큰 영향을 주고는 있는데 주변까지 좀 전파되기에는 아직 좀 역부족인 게 지금 마지막 거래가 2월 초에 시범 아파트가 그 거래가 됐는데 그게 16억대 거래가 됐거든요. 네. 근데 매수자는 그 정도 가격 수준을 기대를 하는데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대부분이 실거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급할 게 없는 거니까 뭐 금매로 나오는 확률도 좀 적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규제를 했던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금매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서 그 지역의 가격을 급락시키지는 않게 하는 네. 그런 요인들이 되는 것도 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하락세는 올해도 지속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서울 내에서 좀 뭔가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지역도 있으실까요? 서울에는 사실 많기는 하죠, 지역들은. 네. 근데 지금 주택이 거래되거나 청약 경쟁률이 높은 단지들의 특성을 좀 보면요. 가성비보다도 또 가심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심비. 예. 이게 싸기만 해서도 안 되고 싸면서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지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야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지금 사실 그걸 만족시키는 곳이 많지는 않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다른 특성은 이제 배블런 효과라고 해서 비쌀수록 좋다라는 생각하거든요. 비싸니까 갖고 싶다. 그러니까 약간 부동산에서도 희소성이 있는 강남이나 이런 지역들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지만 가장 좋은 입지 중에서 강남권은 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집중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모여 있는 강북권, 특히 용산이나 성수동 같은 지역들을 일단 추천을 하고요.
있어요. 네. 거기는 근데 이미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요. 좋기도 해요. 그렇지만 호재들을 살펴보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뭐 비싸긴 하지만 그 지역들이 가장 좀 앞으로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반면에 가성비가 좋은 지역을 꼽으라면은 노원구를 꼽고 싶어요. 노원구는 아시는 것처럼 입지가 일단은 이제 우수하잖아요. 네네. 아파트 단지들이 대부분 재건축이라서 향후에 재건축이 진행되면은 전반적으로 완전 혁신적인 도시로 다시 그 변화를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학군이 우리나라 서울에 네. 3군데가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또 노원구고 아. 그만큼 거래가 지금까지도 좀 거래량이 높은 편이거든요. 네. 거래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좀 안정적인 거기 때문에 노원구를 좀 추천드리고 특히나 굉장히 영끌 이렇게 해서 매입했던 때 거래가 많다가 최근 들어서 가격이 좀 많이 빠진 상태예요. 많이 빠졌죠. 네, 네. 지금 올랐던 것보다도 더 수치상으로는 크게 빠진 걸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상계 10단지 뭐 이런 데가 63제곱미터 호가가 7억 중후반대예요. 호가는. 많이 내렸네. 네. 네. 근데 실 거래된 금액은 4억 대더라고요. 아, 예, 그럼 또 급매물 같은 게 나왔던 그쵸. 거네요. 예, 4억 지금 7천만 원에 얼마 전에 거래된 건이 있어서 네. 이런 지역들의 좀 급매 위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뭐 아까 이제 하락이 올해는 지속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하락세는 뭐 도대체 언제까지 가는 건가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일단 올해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없다라고 봐요. 네. 지금 올해 들어서 그래도 조금 훈풍이 부나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또 얼마 전에 미국 미 연준 금리가 그러니까요. 네, 네. 거의 6%대까지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또 예고된 바 있어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은 한은도 계속해서 동결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 금통위 때는 올릴 거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다음 금통위가 이제 아마 4월일 텐데 그때 0.25 또는 0.5%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 급등기 때랑 하락기 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금리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도 잠깐 괜찮은 게 정부 정책도 있지만 금리 동결의 영향도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들이 다시 또 빅스텝을 밟는다? 그럼 당연히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거래는 또 완전히 끊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금리가 일단 좀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올해 지나서 내년 정도 되면은 그래도 안정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분양하는 그 공급하는 속도가 너무 좀 되게 느려지고 있고 추후에는 또 공급 부족의 이슈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하락기가 짧게는 1년 정도 그리고 길게는 한 3년 정도 좀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길게 3년이라는 거는 지금부터 3년은 더 네. 갈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금리라는 게 뭐 당장 뭐 올해 안에 금리 상승이 멈추더라도 금리가 바로 또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점도 좀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금리가 지금 뭐 동결됐다 하더라도 대출 금리가 4% 후반 뭐 그렇죠. 이렇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DSR은 차치하고라도 뭐 4억 정도를 대출 받았다. 그 원리금으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집값 하락기에 네. 내가 그만큼의 이제 금액을 내고 얘가 이 비용을 나중에 상쇄시켜서 더 크게 인상승할 수 있을까라고 예상하면은 아직까지 실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더 크게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현금 여력이 되는 수준에서 뭐 중저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아니면은 금리 인하기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그런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시장이 좀 좋아지려면 그 혁신적으로 좋아지려면 실수요는 물론이고 투자 수요가 같이 있어야 사실은 거래가 더 늘고 그리고 이제 금액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 때문에 사실 당분간은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수석님 좀 전에 말씀